템포 로봇이라는 게 23kg짜리를 1시간에 800개로 옮길 수 있다. 배달비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에 로봇이 배달을 받아서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뭐 이런 로봇들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전자신문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 기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새롭게 산업과 경제를 재편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또 어떤 분야의 전문 기자님이 오셨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저도 얼마 전에 연구했다가 정말 이 분야 정말 어렵다라고 했던 분야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분야인데요. 말은 제조지만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저도 하다가 거의 드롭 상태인데요. 자, 이런 어려운 분야를 취재하신다고 해서 제가 벌써 존경한 눈빛으로 찾아봤습니다. 유근일 벤처바이오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유근일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아니 어쩌다가 이 산재에 가까운 분야를 여긴 진짜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본적으로 출입하면서 벤처 투자 사이드나 벤처 캐피털 투자 그쪽을 보고 있는데 청에서 부로 올라가게 되면서 갑자기 스마트 공장 생기면서 이쪽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 관심이 생기게 돼서 자연스럽게 자박자박. 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스터디 체계나 어떤 그런 분야도 없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딴소리 하시는 분야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아주 저도 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뭐부터 살펴볼까 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아니 멀쩡하게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었고 공장 그래도 꽤 전 세계적으로 잘 가동하는 나라인데 공장을 갑자기 앞에 스마트 붙여서 왜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은 사실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중국 쪽으로 제조 공장이 넘어가면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동을 걸었던 아젠다입니다. 이게 그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제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밀리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력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좀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뭐 자동화도 시키고 연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아젠다가 튀어나왔고 저희 한국에서도 한 2012년 13년 무렵부터 제조업 르네상스니 뭐 스마트 제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재편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논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GDP 대비 3위 정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점점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이런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딘가에서 하려다 보니 뭐 정확히 누가 해야 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공장 다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실 뭐 매일 다치고 뭐 이런 이슈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또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탈피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충분한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막막하고 제조 현장들도 컨디션이 다 다르고 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벌써 결론부터 여쭤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 사이에 진행은 좀 잘 되고 있는 느낌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2013년 무렵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IT 제조업의 중심으로 있던 대기업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던가 가공, 기계 가공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투입했다면은 이 정책의 키가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넘어오면서는 일단 당장 우리 산단에 조금 흩어져 있는 무슨 주물 공장이나 단조 공장 이런 것부터 좀 어떻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사실상 아주 단순한 기초 기술을 보급하는 수준으로 약간 조금 전환을 했다고 보는 편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협동 로봇이나 뭐 안 그래도 최근에 주식들이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약간 첨단 공정으로 빠지는 수준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엑셀로 수기 작업하던 것들을 어떻게
조금 자동화시켜 볼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진행이 되는 터라 조금 크게 보면은 조금 두 가지 트랙으로 조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그냥 바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아까 하셨던 주물 공장이나 이런 흔히 말해서 뿌리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까지 내려가 보면 현장을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인 이하 사업장도 많고 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절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마트 공장화한다라는 건 나름대로 그 수치로 제어하고 ICT 마인드도 있고 해서 과연 이게 소통이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떠세요? 제가 현장에서 사실 바라봤을 때는 중기부다 이런 데서 스마트 공장의 우수사례입니다 해서 이제 기자들을 네.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지켜보면은 사실 이걸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제가 지난번에 갔던 데가 웬 바이오 공장이었는데 네. 엑셀로 수기로 입력하던 걸 이제 자연스럽게 라벨링을 해가지고 붙이고 여기에서 수율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정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수되는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 정도를 체크하고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봤던 그냥 흔한 장비들을 이리저리 조금 이어붙였다 예. 정도 단계에 사실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게 보통 1단계, 뭐 예. 보통 2단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고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흔히 예전에 생각했던 스마트 공장과는 괴리감이 있는. 괴리감이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정부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서 성과가 올라갔다. 이런 지표에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여기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 뭐 이런 기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고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그리는 그림은 약간 뭐랄까 사람 없이. 어벤져스나 네, 이제 맞아요. 아이언맨 보면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예, 예. 어찌 보면은 그것에 부합을 할 그렇네요.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조금 이건 해볼만하다 내지 조금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금 붙여나가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세계적인 탑 티어의 제조 회사들 그러면 일단 독일에서 하면 SAP나 지멘스 그렇죠. 뭐 이런 회사는 그럼 이쪽 분야에서는 뭐 남다른 성과를 좀 내는 게 있나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네. 회사지 않습니까? 반면에 SA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통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AP나 지멘스 이런 두 축을 중심으로 사실 이 스마트 제조라는 판이 크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AP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그 기계들을 예.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이런 시스템 통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면은 예.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계 가공 머신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크게 두 축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 두 회사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접목시켜서 실제 어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이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신발을 시간당 10개 생산하는 걸 100개로 늘렸다든가 10개 생산할 때 하나가 에러였는데 이제 안 생겼다든가 뭐 이런 성과가 좀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게 예. 말씀하신 딱 아디다스 사례가 되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과거 뭐 처음에 스마트 제조 혁신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올 때는 아디다스처럼 예컨대 100개 만들던 걸 1000개로 만들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스마트 제조의 패러다임이 조금 움직였다면은 예. 요즘에는 사실 그런 스마트 제조 패러다임이 많이 저물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애당초 스마트 제조라는 게 나온 것 자체가 인건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반면에 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네. 이것을 소품종 다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면서 개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즉시 온디맨드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공장을 빼서 그런 스페이드 팩토리를 한창 하다가 예. 결국 다시 중국에 공장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요즘 뭐 ESG부터 뭐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심지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인더스트리 5.0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과 좀 더 협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온디맨드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즉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발전을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홈페이지 나이키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론칭을 했는데 지금은 나이키 바이 유라는 타이틀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도안을 올리면 그거를 바로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특정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나만의 나이키 신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와. 물론 가격이야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하지만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NFT랑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오, 야, 이게 대박이네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신발 공장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동차, 항공 이런 그리고 첨단 산업 특히 정밀 부품이 필요한 분야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SAP나 그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 공정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IT 첨단 기기들까지도 이제 퍼스널형으로 맞춰주는 시스템까지 이제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스마트 공장이 재미없고 딱 안 와닿는 이유가 B2B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B2B 산업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특히 자동차만 보셔도 안에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컨대 뭐 현대차향 부품이 있을 것이고 폭스바겐향 부품이 있고 이런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각 기업별로 서로가 똑같은 걸 쓰지 않길 바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제조업체들도 고민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고객사들에게. 근데 그것도 다 일일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가 지멘스 그리고 SAP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어찌 보면 저는 갑자기 스마트 팩토리 확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자주 안 해서 이제 체형이 점점 특수 체형이 돼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싹싹 만들어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요즘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 저희가 나눈 건 지멘스니 기존 기업들인데 뭐 신흥 강자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이 문을 두들긴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이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예컨대 그 스마트 공장 팩토리의 그 핵심 사업 부문과 뭐 후방 산업, 전방 산업을 이렇게 살피자면은 어떻게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풋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자동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아웃풋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사이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AI나 이런 가공하는 과정 등등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풋하는 애들은 인풋하는 애들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아웃풋을 만드는 로봇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은 다 제각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워딩이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냥 나는 로봇 기업을 했는데 예컨대 지멘스 같은 기업이 이것은 스마트 제조 공정 말단에 쓸 수 있는 디바이스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이 기업을 M&A 한다거나 반대로 인풋 같은 경우에는 머신 비전 업체들이 요즘 또 잘 나갑니다. 이제 어쨌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벨 번호, 로트 번호 그리고 이게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머신 비전이 필요한 분야인데 또는 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또 잘 나가는 애들대로 인수를 당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하던 수아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재작년엔가 2,400억 이 정도 가격으로 그 머신 비전에서 1, 2위 세계 글로벌 업체로 달리고 있는 코그넥스한테 인수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제조업 머신 비전 자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회사였긴 했지만 애당초 사업을 개시할 때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붙여보니 얘기가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회사는 인수가 돼서 지금 그 회사 이름은 코그넥스 코리아로 이름까지 바꿔 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뭐냐면 우리 3%는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제조 혁신에 대해서 관심 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스마트 팩토리 전문 회사 대표 회사는 뭐야? 그러면 지멘스 SAP 관련한 회사 말고는 그다음 투자할 때가 잘 안 보였는데 맞습니다. 그게 스스로를 그렇게 워딩을 안 붙였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아까 뭐 센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전후방 산업 중에서 주목할 연관 기술은 뭘 꼽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은 5G. 예. 일단 막대한 제조 데이터를 흡수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5G 기술이 필요하고 네. 여기에 붙어 들어가는 엣지 컴퓨팅과 예. 같은 기술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엣지 컴퓨팅 기술은 아직까지 너무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가장 요즘 주목받는 분야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죠. 네. 그 이슈를 지금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요? 이게 어쨌든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가상으로 떠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예. 이게 정말로 정밀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정확하게 이 현실에 있는 물건을 가상으로 떠오는 작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는 게 지멘스가 작년에 IR도 하고 네. 올해도 이제 곧 있으면은 IR을 할 텐데 얘네들이 하는 이제 올해 첫 번째 IR 타이틀이 애당초 디지털 트윈 IR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시장을 보고 있는 것 시각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얘네가 그 자동화 시장을 잡고 있는 시장이 16.5빌리언 유로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2조 원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중에 4분의 1을 디지털 트윈 섹터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예컨대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그 성장성이 이 정도라면은 이거에 얹어서 거의 2배의 성장성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멘스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하는 데 쓰는 용어로는 지멘스가 메타버스 기업이었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게 기존의 상황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면 뭐가 생산성이 더 시장 규모가 큰 건 말씀해 주셨고 네. 생산성도 뭐 늘어나나요? 생산성이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미 생산성은 자동화를 완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네.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물리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떠옴으로써 물리 공간에서 일하는 사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고 재해 이런 문제들 그리고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정부나 이런 데서는 스마트 공장이 인력을 줄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네. 아무래도 블루 컬러 정말 생산 노동자들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의 수요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인 인건비나 관리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부 일할 때 가끔 답답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느낌상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절대 아니라고들 하시니 그렇죠. 역시 기자님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제조 설비라는 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3%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요. 딱 손에 잡히는 회사, 손에 잡히는 아이템 이게 아니면 잘 투자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저변이 넓은 거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FI 투자는 확실히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SI 쪽에서는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강아지 로봇 알죠. 아시죠? 예. 이게 강아지 로봇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다가 그냥 애견 강아지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강아지가 공장을 돌면서 관제를 하고 다녀요. 야. 그래서 이제 예컨대 온도 체크도 직접 하고 문이 열렸으면은 문을 열렸다 닫아주죠. 닫았다를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돌아다니면서 약간 그
자체 보안 기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선보인 게 창고 로봇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창고 로봇이라는 게 뭐 기중기 같은 팔이 하나 달려 있는데 네. 이걸 뭐 23kg짜리를 1시간에 800개로 옮길 수 있다. 대박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산업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보여지는 뭐 인체형 로봇을 썼다면 네. 현대차는 아무래도 자신의 생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로봇 분야로 약간 이것들을 피벗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업부 TF를 팀으로 승격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 굵직한 디바이스 기업에 대해서 SI성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센서 분야에서는 이제 특히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뭐 메모리만 할 수 없으니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 관심이 있는 뭐 몇몇 SOC 시스템 온칩 하는 사업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양쪽 끝단에 이제 디바이스와 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는 작년 안팎으로 서서히 관심을 얻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합니다. 네. 이제 AI 품질 관리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 엘레멘터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도요다 AI 벤처스 뭐 이런 그 SI성 그 CVC한테 1,700, 500만 달러 와. 정도 시리즈 A 수준으로 이제 네. 투자를 받았다고 하고요. 설립된 지 한 4, 5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머신 비전 업체 랜딩 AI라는 데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 업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머신 비전은 저도 언젠가 때가 올 줄은 알았어요. 공장 가보면 막 네. 노란색 선 그어 놓으면 그 로봇들이 그거 인식하고 그 절대 안 벗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게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센싱과 머신 비전 이런 얘기 막 해주던데 그게 앞설 줄 알았는데 야 벌써 이렇게 강아지가 나 열심히 일하는지 관측하고 관지하고 야 이거 겁나네요. 네. 자 근데 아까 흥미로운 얘기도 하나 해주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전자동화되는 흐름도 물론 추종하는 데가 있지만 협력 로봇? 사람이 그래도 제조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뭔가 사람을 도와주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나 보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후방 산업을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렸다면 그 지멘스나 SAP 같은 경우야 워낙에 뭐 제조업에 특화된 기업이니 이쪽이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겠지만 네. 특히 완성차나 항공 분야 여러 가지 협력사 벤더들을 보유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 업체 거나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벤더사들의 그 자체적인 그 스마트 공장 팩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이제 자기 협력사들에게는 삼성 SDS나 이런 IT 업체를 통해서 플랫폼을 공급하면서 전반적인 그 라인을 까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만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공정에 이제 손이 들어가는 그 자동화될 수 있는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컨대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네, 문제 네. 때 한번 터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기선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선 다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를 줄여준다거나 워닝 사인을 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동 로봇의 수요가 조금 발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물류 분야거든요. 그건 뭐죠 또? 물류 분야는 제가 요즘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것이 네. 요즘 배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 퍼스트 마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물류 분야에서 자동 배송 로봇이 또 스타트업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뭐 조금 네모난 게 뭐 돌아다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케이스인데 이제 왜 요즘 뭐 배달 비용 10,000원 올라간다라고 하고 배달 공구하는 사례도 막 벌어지는데 네. 이제 배달비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에 예컨대 그 라이더들이 배달을 해오면 네. 로봇이 배달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까지 자동으로 탄 다음에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뭐 이런 로봇들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형식의 이제 그 기능성 로봇들도 최근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단계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건설회사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건설 근로자들도 또 조금 대체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방 산업이 얼마나 조금 표준화되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먼저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제각기 달라지고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님 말씀 속에서 로봇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냥 로봇이 아니라 협력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도 이제 함께 이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로봇이 지금 보면 사실 뭐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말이 로봇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다 보니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협력 로봇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컨대 웨어러블 기기처럼 이렇게 써서 아이언맨 뭐 수트 같이 그렇죠. 끼는 더 많은 힘을 보아줄 수 있다거나 그리고 공정할 때 예컨대 뭐 커피 내릴 때 자동으로 내려주는 바리스타 기기가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전후방적으로 ICT, 로봇, 센싱,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같이 붙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당연히 저는 산업을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예요. 네. 어느 산업이든 그 갑이 누구야? 걔가 그쪽의 판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일단 현대차가 뭐 하냐에 따라서 밴더들이 쫙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스마트 팩토링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갑이에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멘스 그리고 SAP 같은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갑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대체제가 없다 보니 네. 하지만 우리나라 완성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협력사들 안에서 자기의 자체 생태계를 조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었던 사례가 최근에 LG 엔솔 이번에 여기가 또 지멘스하고 자동화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분야에서 특히나 신수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가 자동화된 분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지멘스와 같은 갑의 이제 손을 빌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제가 느끼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이 더 이상 여기에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계업체라고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계업체 그러면 아마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포스코를 기계업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을 가장 잘하는 회사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WEF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걸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뽑힌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예, 등대 공장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 뭐 선도기업 같은 거예요? 선도기업 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그 스마트 공장 가장 잘하는 뭐 글로벌 업체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WEF가 여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체다 해가지고 몇 군데를 뽑았는데 유일하게 포스코 한 군데 있다가 이번에 LS 산전이 포함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가 정말 대표적인 기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얘기를 들어보면 철강 산업이 굵직굵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AI가 용광로 AI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표준화가 조금 쉬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가 포스코 ICT라는 자회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계 기업이라면 LS 산전, 지금 산전. LS 일렉트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두산 공작기계, 그리고 뭐 현대로보틱스, 현대위아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독으로는 기계 산업으로 지멘스와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이 만드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이 이제 모든 시장 전반을 장악하기에는 다소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공작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디바이스를 생산하는데 조금 치중하는 쪽으로 산업이 흐르고 있고 특히 두산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도 보면은 각 업체들이 한 해 매출 규모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매출은 뭐 1조 원이 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B2B에 치중하는 업체는 조금 갑으로 올라서기보다는 약간 을로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처지에 조금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차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어떻게 보면 제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제조가 가장 강점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진짜 안 갈 수 없는 길이긴 하는데, 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각 회사별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은 선도기업들은 꽤 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인 중견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처음 화두해 주신 중소기업들하고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은 탑티어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완벽한 양극화로 가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조금 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앞섭니다.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단순히 제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사장님들이 사실 또 이제 은퇴 시즌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이슈가 보니까 이 스마트 제조 공정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공정을 갈아엎어서 하는 편이 사실 잘 아니시거든요. 예컨대 배터리가 새로 개발됐다. 그럼 이 공정을 단지 예전 버전이 아닌 새로운 스마트 제조 공정으로 깔아서 좀 더 효율화를 시키는 쪽에 가깝지,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설비를 갈아엎어가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밀접한 지원이 조금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사모펀드로 매물도 많이 내놓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외려 얘기를 들어보면 제약 분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는 또 그런 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그 장인들의 손끝의 그 손맛을 데이터로 해서 네. 그분 은퇴하실 때 이걸 영구적으로 잊는다. 지금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거의 뭐 경쟁력 상실 직전 모니터가 그렇게 되시는 분위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상당히 그런 걱정이 커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이걸로는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늘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 스마트 역량 강화 이거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융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략적으로 특히 사양 산업에 들어간 일부 제조업을 조금 새로운 공정으로 바꿔서 유도하는 방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아, 그분들이 늘 추종하는 그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예컨대 뭐 주물 하시던 분은 금융하시던 분과도 관련이 있으실 테니 그렇겠죠. 이제 그것과 연관되는 약간 그 사업 전환 같은 거죠. 연관성이 있는 후방 네, 산업 같은 아니면은 뭐 그분들끼리 같이 뭐 협동조합을 꾸려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왜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서는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 힘을 빌려서 상생협력형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자기 공장에 손대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세대 교체와도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저도 느낀 게 많아요. 그 현장 공장에 가면 그 드라이버 하나 만진 것도 뭐라고 저한테 그렇게 나무를 하시더라고요. 감히 네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르신들 그 MZ 세대들은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죠. 참 이게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는 항상 이제 경쟁 관계를 얘기할 때 일본, 중국, 한국 세 개를 비교하잖아요. 네.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나쁘진 않나요?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유일하게 스마트 공장에 여러 그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오직 통신 분야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중국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 게요? 중국과 비교하자면 당연히 좋은, 하지만 거기는 스마트 팩토리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 그다지. 여긴 이미 인건비도 싸고 계속 뭐 발전을 하고 있다
있고는 하지만 네. 큰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또 국가별 특성이 조금 상이한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 IT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 많다 보니까 사실 가만히 내버려도 잘 굴러가는 편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몇몇 대부분이 B2B 기반 제조업체다 보니까 네. 이런 그들의 장비가 사실 공급이 돼야지 어느 정도 자신의 국가 발전도 살아나고 제조업 전반이 커진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한국 역시도 전반적인 그 스마트 제조의 발전 방향을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방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닮아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화낙이라는 네. 그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 알죠. 있고 뭐 미쯔비시 같은 기업들도 있고 워낙에 네. 장비에 강세가 있다 보니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뭐 이제라도 센서나 로봇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어차피 스마트 팩토리 하면 반도체 들어가고 센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내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네. 나머지 좀 어떻게 보면 제조 환경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접근성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더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아까 이제 스마트 제조 얘기하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의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5G 네트워크 통신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장에서 그런 데이터 처리가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스마트 제조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들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예. 어떻게 가장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좋은 아웃풋을 낼까에 대한 고민인데 네. 이제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부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1mm, 1나노미터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예컨대 어떤 온도에서 어떤 습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수요가 발생을 그렇네요.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하나의 화두입니다.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누군가는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네. 누군가는 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IT 업체들이 사실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사실 잘 나오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뭔가를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중소기업들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표준화해라.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반대로 대기업들은 대기업 역시도 이런 것들이 타 업체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체적인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GDPR 이슈 혹시 네. 아시죠? 네. 이 이슈가 독일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이 나머지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또 그 EU GDPR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뭐 가이아엑스라는 또 다른 하나의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포럼 안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올 것들인가를 그 EDPR, EU GDPR의 규약에 맞춰가지고 이제 미국과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EU GDPR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하다 보니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요즘 뭐 데이터 경제니 뭐니 하면서 제조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니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뭐 썩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외려 오히려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 관리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데이터야 뭐 그냥 저장을 할 때도 문제겠네요.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저장할지도 고민일 거고 저장한 걸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지도 모를 텐데 야 진짜 이게 고민이네요. 기존의 IT 회사들한테 이 분야에 왜 관심이 없는지 물어봤었어요. 그 너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데이터 뭐 처리하는 그런 역량을 왜 여기엔 투영 안 하냐 했더니 기존의 IT 흔히 말하는 B2C 시장은 매시브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터지면 대박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 특정 회사에 커스터마이징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떨어지는 게 얼마인데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맞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예, 이해가 되네요. 구글이나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상황이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뭐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요 산업은 어떤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타크 인더스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뭐 그 토니 스타크가 손 들고 이렇게 인간 해서 인간 모형의 스파이더맨 슈트 만들어 주는 그림처럼 이게 어찌 보면 디지털 트릴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에 붙이는 건 센서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상상력들이 있으시니 이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또 인공지능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고 그리고 로봇 기업들을 봐도 이게 어디다 쓰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선가에 절묘하게 또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 공장을 생각하셨을 때 떠올리는 미래는 아마 머릿속에 이미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지금은 상당히 미흡하지만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자 유망 기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뭐 지금은 저는 뭐 손을 떼서 기자님처럼 최근 업데이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야, 이 스마트 팩토리 어느 정도 완성형에 가까운 단계까지 올라간 기업의 생산성은 감히 타 기업들이 흉내내거나 범접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벌써 많이 그런 아주 탑티어 회사들은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런 무기를 장착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기자님들께 부탁드렸던 뭐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비우고 왔었어요. 기자님께 괜히 난해한 질문 드려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저도 오늘 큰 배움의 시간이었고 저는 특히 디지털 트윈까지 결부된 단계까지 왔다라는 게 저에겐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크게 이제 워딩이 딱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신문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기자님들을 제발 저희 3프로에 좀 나와주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전자신문 정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